인도 투자의 스위스팟이라는 주제로 홍준영 미래에셋 자산운용 상무님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홍 상무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국 법인 근무에 이어 리테일 연금 그리고 인도 법인장 등을 거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연금 솔루션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홍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15년부터 8년여간 작년에 돌아왔고요. 8년여간 인도 법인을 이끌면서 자산운용사뿐만 아니고 자본시장의 여러 암들, 벤처, 부동산, 그리고 소매대출 등등등 인도의 여러 비즈니스를 빌딩했었습니다. 이렇게 빌딩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 및 시장 크기 이런 거에 흥분했었고, 그리고 철저한 자본주의,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금융 규제, 사실 영미법에 기초한 굉장히 합리적인 금융 규제들. 그렇지만 한국에서 봤을 때 인도는 항상 낙후돼 있다,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로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 투자들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인도가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만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장 근저에는 인도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 인도에 대한 낯섦,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결국 인도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색안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도 한번 풀어드릴 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FPI나 직접 투자, 외국인 입장에서 직접 투자, 간접 투자자 입장에서 인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특히 주식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색안경은 카스트입니다. 과연 카스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옅어지고 있다. 그 근저에는 교육과 그리고 정보의 평등, 스마트폰을 비롯한 IT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평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옅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카스트는 수만 개의 직업입니다. 카스트란 말이 결국 수만 개의 자티로 이루어진 직업인데, 이런 직업들이 17세기 영국의 어떤 지배를 거치면서 영국이 이런 수많은 직업들을 저렇게 우리가 배운 4개의 카스트로 단순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존재하는 건 맞고, 특히나 최근에 서베이 보면 다른 카스트하고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50%가 넘는 정도의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관습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옅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면 지금 세 번째 텀을 가지고 있는 모디 총리, 이 모디 총리도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오히려 간디보다도 더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모디의 출신이 간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차이왈라, 팁하는 직업이었는데, 이 수드라의 일종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하나의 케이스가 사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사회는 이제 카스트가 옅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뭄바이 지역을 봐도 이제는 돈이 카스트입니다. 저기 상위 카스트라고 있는 브라만 결국 성직자고 남의 기도를 대신해 주는 직업입니다. 지금은 도시에서 인도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상점들 안에 브라만 한 명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면 한국 돈 5,000원, 10,000원을 받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제는 수많은 앱들이, 기도를 대신해주는 앱들이 나와 있고, 더 이상 이렇게 물리적으로 브라만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라만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벌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직자였던 브라만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결국 허드렛 일까지 나오는, 누군가의 메이드, 누군가의 기사는 브라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도시 위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이 카스트가 되는 그런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색안경입니다.
빈부격차죠. 인도 항상 보면은 뭐 저렇게 소비를 합니다. 뉴스를 소비를 합니다. 무케시 안바니 릴라이언스 회장의 뭐 셋째 아들의 최근 결혼식인데 보시면 뭐 아래 저스틴 비버랑 같이 사진을 찍고 있죠. 뭐 자기 결혼식에 저스틴 비버를 부르고 결혼식의 총 비용이 한 8,300억 정도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뭐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따지면 또 한켠에 소비되는 뉴스는 슬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활 환경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슬러머들이 조명되면서 인도는 이렇다, 빈부격차가 이렇게 많다, 소비가 되는데 반대로 따지면 저게 성장의 기회입니다. 슬럼이 어디에 형성될 거를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슬럼은 도시의 가장 좋은 위치에 그동안에 아무런 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슬럼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시면 아마 무한도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빨리 널려 있죠. 이 도비가트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대표적인 슬럼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보십시오. 굉장히 넓은 하이라이즈 레지던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도비가트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라서 뭐 알았는데 평당 4, 5천을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서울 집값에 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슬럼의 개발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 이후에 SRA라고 하는 슬럼 리헵이죠. 그러니까 슬럼 재건축 법안들, 재개발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과거에는 저기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저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이런 모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슬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은 레지던셜로 다시 재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색안경 뭐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인도 보시면 백미러 없는 차들이 길거리에서 소 뒤에서 뭐 가지도 못하고 클락션도 못 울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교통체증이 생기는 모습들 보실 텐데요. 이게 결국 어떤 종교적 색채를 씌워서 길거리에 소를 조명하는, 인도의 낙후된 모습들을 조명하는 이런 또 뉴스의 소비입니다. 사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소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3억 마리가 넘으니까요. 다음으로는 브라질이 있는데 3억 마리 중에 과연 인도가 신성시하는 인도의 힌두들이 신성시하는 소가 몇 마리나 될까요? 대부분의 소는 물소입니다. 일을 하는 소들이에요. 그 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도는 뭐 전 세계에서 비프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길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도가 저렇게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이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대도시 위주로 빠르게 도시 정비도 이루어지고 도시에 인도도 생겼습니다. 사실 인도에는 인도가 없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도를 소비하는 네 번째 색안경은 성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인도는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곳이었어요. 물론 제가 대도시에 살아서 그렇겠지만 인도는 성향상, 인도 국민의 성향상 그렇게 공격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총도 없습니다. 원래는 치안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성범죄가 맨날 이제 뉴스에 소비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힌두이즘에 나와 있는 여성 경시 성향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 카스트에 대한 적대감이 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들이 이제 어떤 공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런 성범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뭐 가장 실체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인도의 전체, 아까도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도시화율이 30%밖에 안 돼 있습니다. 반대로 농촌이 70%예요. 많은 수가 농촌에서 어떤 종교적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화장실을, 또 힌두에서는 화장실이 좀 약간 금기시되다 보니까 집 안에다 화장실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밤에 아낙네들이 밖에 어둠컴컴한 밤을 길거리를 나가다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노리는 그런 이제 성폭행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모디 총리 2014년도 선거 공약이 화장실 1억 호, 화장실 1억 개 만드는 거였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도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 깨끗하게 지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성폭행의 그리고 치안의 치안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또 성폭력에 대한 강한 정부의 처벌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의 사회적 진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색안경 4개를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따지면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인도하면 또 교육입니다. 인도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육이고요, 하나는 결혼입니다. 저희도 이 2가지에 착안해서 저희 VC 벤처 투자를 이 분야에 많이 했었었는데, 교육열은 아까도 조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IIT 워낙 유명하죠. MIT 둘 중에 하나 붙으면 IIT 간다 그러고, IIT 떨어지면 MIT 간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육열 덕분에 이런 좋은 인재들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제가 처음에 인도에 나갔던 2015년에는 저희 직원들 중에 IIT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비즈니스가 지금 약 한 35조 원을 운용하고 있는 이제 현지에서 브랜딩이 된 운용사로 다시 태어나면서 IIT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엔트리 레벨의 어떤 웨이지를 비교를 해보면, 그냥 일반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저희 금융 섹터가 상대적으로 더 하이 인컴에도 불구하고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의 엔트리 레벨 웨이지가 있는데, IIT 그래주에이트는 약 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한 4배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결국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다 보니까 모든 인도의 중산층들은 자식들이 IIT 가는 꿈을 꿉니다. 두 번째 또 좋은 인도의 실제적인 인도는 또 영어 부분을 빼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일 국가 측면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영어를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인도의 11%가 실제적으로 영어를 많이 쓰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사용하는 인구일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피부로 와닿는 거는 대도시의 많은 서비스업, 하층민들조차도 영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쓰는 인구가 인구의 4억 명 가까이 된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IT인데요. IT 부분은 표에서도 아시겠지만 나라별 데이터 1기가당 비용이 가장 싼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IT 인프라가 인도의 모든 벤처 생태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싼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도는 이런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산업도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VC만 봤을 때도, 벤처만 봤을 때도 인도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벤처 투자가 활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뱅킹 앱들, 여기에 이제 규제까지 풀어지면서 뱅킹 앱을 비교를 해드리면, 인도의 뱅킹 앱은 제가 돈을 송금하려고 했을 때 한국 뱅킹 앱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인증서나 이런 구체적인 규제들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탈규제까지 더해져 가지고 인도의 벤처 생태계는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GDP 조명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도의 GDP는 10년 동안 평균 7%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사이저블한 국가들이 몇 군데가 없죠. 중국하고 비교하셔도 될 것 같고 브라질하고 비교하셔도 되지만 엄청난 격차를 보입니다. 최근에 6년, 7년의 GDP 그로스도 보시면 6.5%, 굉장히 동급의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전에 영국 GDP를 따랐고요, 추월했고요. 지금 올해면은 아마 일본 GDP를 따라서 추월해서 4위, 그리고 한 2, 3년 후면은 독일까지 제치고 미국, 중국 다음에 전 세계 GDP 3위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디 정부의 어떤 매크로 정책들, 모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매크로 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도 조명하셨던 재정 적자 부분, 인도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수가 부족한데 나라에 쓸 돈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구조적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느끼는 이제 재정 적자의 놈은 평균치는 3% 정도, 마이너스 3% 정도였어요. 근데 항상 정부가 세입보다 세출이 3% 정도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10%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뭐 이제 한 5%까지 내려왔는데, 보시면 올해 조금 이제 특이한 거가, 올해 2024년 제너럴 일렉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일렉션이 있으면 재정 적자 폭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선심성 돈 풀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디 3텀을, 세 번째 텀을 이제 준비하는 모디 정부의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재정 적자 폭을 관리해 가면서 대외 신인도를 신경 쓰는 좀 약간 좀 더 진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재정 적자 폭이 누적될 경우 거시 경제의 불균형도 초래하고요, 인플레이션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외 건전성에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모디가 짚은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쓰는 돈도 쓰는 돈이지만 세수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수 부분이 과거에 아까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1~2% 정도만 소득세를 낸다고 했었어요. 근데 올해 자료를 보시면 인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8,200만, 결국 인구의 한 6%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 8,200만 국민이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280빌리언 정도를 납부를 해요. 전체 세입의 약 한 50%를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매년 한 20%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법인세 또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1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GST가 어느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아까 GST라고 하면은 이제 소비세인데, 소비를 할 때 들어가는 세인데, 모든 23개 주들을 주별로 있던 각 주별로 부과되는 소비세들을 한 나라의 GST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는데, 이게 소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GST가 많이 거친다는 거는 나라의 소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심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ST까지도 매년 이 컬렉션 레이트이 10%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내수 GDP 전체의 65%가 내수입니다. 내수 국가이기 때문에 또 수입이, 내수를 위한 수입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또 뭐 수출 주도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GDP의 3분의 2가 내수인 굉장히 방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남들은 그런 걸 다, 우리나라도 중국도 내수 시장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반대로 인도는 그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항상 이렇게 3% 정도, 3% 가까이 적자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본수지는 당연히 플러스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 있는 NRI들 한 4천만 된다고 하죠. 4천만 훨씬 많은 숫자일 것 같은데, 그럼 NRI들이 돈을 보내옵니다. 이 외국인 송금액, 그러니까 인도 외 지역에 나가 있는 인도인들의 송금액과 그 FDI, FPI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이 경상수지 적자폭을 메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파가 되는, 환율적으로 무역 이제 파가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 부분도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수지가 항상 플러스가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 그러니까 인도를 또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은 또 MPA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인도의 고질적인 부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실률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인도의 부실은 구조적으로 사실 먼 과거에서 많이 왔습니다. 정부 주도의 사회주의적 개발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나왔던 부실들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민간 위주의 어떤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물가가 인도 BOJ의 물가 타겟은 항상 4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물가를 보시면 6%에서 2% 레인지에 들어오시면 정부의 타겟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통화 정책에 대한 룸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인도 하면 인구인데요. 인구 보시면 인도가 가장 큰 자산이죠. 거대한 시장이고 폐쇄적인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인도 그 글로벌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인도가 인구가 많은 이유는 단 한 번도 어떤 패스트가 돌지 않,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이게 이모작이 가능한 넓은 농토가 많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게 축복이라는 이런 문화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비교해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2-1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중위연령 중국이 38세인데 38세 인구가 생산 가능 노동층이 두 사람의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나이 많이 든 네 사람의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담 속에서 어떤 소비가 이루어질 거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잠재 근원적 성장률은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아직도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중위 연령 28세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앞으로 10년 이상 더 증가 추세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인구 배당 효과는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성장의 잠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인도는 법인세율이 법인세율 측면에서도 적용해 보면 19년도에 법인세율이 30%에서 22% 내려왔어요. 저희 미래에셋 여러 해외 법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30%일 때는 사실 인도를 통한 투자가 굉장히 주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킹하는 프로핏이 다 세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도가 소외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22%, 그러니까 피어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심지어 신규로 들어가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노동 비용 또한 중국의 한 3분의 1 정도, 심지어 영어와 굉장히 상대적 중국보다는 교육을 많이 받는 이런 숙련된 노동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노동 비용이 굉장히 싼 상황입니다. 메가 트렌드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인도 내에서는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빠르게 육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업률을 감안하면 더 빠르게 육성돼야 되는 게 맞는데 기대도 그만큼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공급망 이전이란 게 차이나 플러스 원 어떤 모토는 있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공급망 이전이란 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렇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엑소더스가 나오는 거는 트럼프가 60% 관세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종교적 색채가 상대로 낮죠. 소위 말해서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국가 인도 외에 어떤 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제조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육성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도 시장의 자체적인 매력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소비재의 낮은 침투율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냉장고 보십시오. 냉장고가 지금 보급률이 40%라는 거는 전 국민의 전 가정의 한 10가정당 4개 가정만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큰 성장 잠재력입니까? 냉장고가 하나 있기 시작하면 과거에는 저장을 못하고 슈퍼에서만 그냥 사다가 소비했던 이런 문화가 내가 마트를 가서 많은 양의 음식물을 싸오고 이런 문화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내 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차를 사야 되니까 차가 없으면 마트를 못 가니까요. 차가 있으면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 섹터의 성장 스토리들이 인도가 지금 담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인도에 진출해 있는 많은
뭐 저희 우리나라 기업만 봐도 LG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가 목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부동산 경기도 과거에는 블랙머니가 이제 서포트하던 부동산이 16년도에 모디 정부가 화폐 개혁을 한 다음에 굉장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과공급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고 지금 현재 재고는 역사적 저점까지 올라가 있는 결국 소비는 부동산 경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식 펀드라고 말씀드리는데 인도는 과거에 금과 부동산과 예금 이 세 가지로 자산 재테크를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걸 안 했었어요. 그렇지만 인도 모디 정부 이후에 어떤 주식시장의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자본시장으로 들어왔고 정식 펀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매월 3조 5천억 정도의 정식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인도 주식시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도는 지난 10년, 20년 이렇게 보시면 많은 기간 동안 SPX 그 미국의 S&P 500 지수를 제외하고는 필적할 만한 지수가 없어요. 모든 거의 전 구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 세계에서 탑을 찍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도를 보시면 나스닥처럼 급등하는 그런 구간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또 주목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느덧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 있나?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조용히 올라와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는 지금 보시는 오늘이 제일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강경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기회입니다. 카스도 옅어집니다. 이러한 어떤 인도를 언더밸류하고 디스카운트하는 이런 팩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인도의 지금 주식이나 자본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도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뭐 구간별로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결국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누적별로 한 35년 동안 누적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일 성장을 했는데 특이한 거는 각 글로벌 이벤트마다 인도가 덜 떨어졌습니다. 인도가 누적으로 이렇게 제일 많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올라서가 아니고 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덜 떨어진 근거에는 이 하방 경직석에는 잠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의 이 성장에 대한 나레이티브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글로벌 투자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도의 뭐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도메스틱 인베스터의 유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GDP가 성장한다고 해서 항상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성장하는 거는 그에 맞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중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근저에는 어떻게 보면은 IPO 개수, 공급이 시장이 많아지는 거죠, 시장에. 근데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지난 고성장 기간에 매년 한 300개 기업이 IPO로 상장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늘어난 것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6개, 21개, 50개 5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규제가 잘 되어 있고 어떤 상장 절차 또한 자율적 규제에 의해서 잘 조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우려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밸류에이션하고 환율인데요.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인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제일 싸다고 말씀드리는 건 물론 PER 지표로는 지금 현재도 역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1년 포워드 기준으로 한 22배 정도 되는데요. 뭐 이게 결국 어디서 나왔냐? 인도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또 기업의 이익도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런 게 뒷받침 되기 때문에 지금 22배라는 PER이 나왔고 사실 저는 이 PER 요즘에 이런 뭐 정량적 지표들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분 많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뭐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펀드 매니저보다 전략을 보시는 교수님들이 더 수익률이 좋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정학적 갈등도 많고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어떤 공급망 변화도 있고 빅테크가 이렇게 성행하는데 이럴 때마다 나스닥 투자하시고
중국셀하고 인도 바이 하시는 이런 역학들을 다 읽으시고 전략적으로 투자하시는 교수님들이 오히려 수익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어떤 투자 기회를 찾으셔야지. 지금 과거에 퍼가 20배였는데 지금 22배가 됐으니까 인도는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접근은 요즘은 조금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율 말씀드리면 당연히 달러 대비 모든 통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과거를 봤을 때 인도 루피도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는 약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금 원화 투자자잖아요. 원화하고 인도 루피를 봤을 때 원화가 변동성이 심할까요? 결국에 원화가 더 약할까요? 인도 루피아가 더 약할까요? 원화가 더 약해요. 인도 루피아 달러 대비 5.2% 지난 5년간 이렇게 변동할 때 한국 원은 8.6% 변동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엔도 8.3% 변동했어요. 이러한 성장 나래티브가 있는 인도에는 당연히 돈이 FPI든 FDI든 직접 투자든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원천이 있어서 인도의 환율을 잘 받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인도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 보유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도에 투자를 하실 때 FDI든 FPI든 어떤 루피아 부분은 오히려 원화 변동성을 보시는 게 낫다. 인도 루피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 한번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도는 저는 사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언더밸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싸다고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굉장히 사운드한 매크로 환경입니다. 재정적 자폭도 언더 컨트롤이고 경상수지 적자도 언더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소득도 늘고, 소득이 는 만큼 또 소비가 늘기 때문에 기업 이익을 상승시키는 환경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역학상 지금 인도가 가지고 있는 우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조현 대사님도 그리고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 정치 무대에서 인도가 가진 위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생션이 러시아에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했어요. 그것도 싸게. 그 한편에는 또 미국과 쿼드라는 안보 동맹체를 맺었습니다. 이게 인도의 현재 국제 정치 무대에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망 다각화에 따른 수혜도 분명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도 국내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사실 이건 제가 반문해 드리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외에 어느 지역에 이런 소비 규모와 시장 규모와 성장 스토리를 감안했을 때 미국의 어느 지역에 투자할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외인 입장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장기적인 성장 나래티브가 있는 인도, 지금이 가장 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